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894년 바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고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조선 조정에서는 갑오개혁을 실시하고 을미개혁을 실시하는 바로 조선의 근대화 개혁인 갑오을미개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짧게 복습하는 과정과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들어갈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바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제1차 동학농민운동 배웠죠. 그리고 전주 화약을 맺으면서 집강소 활동기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청일 대치가 일어났고 청일 전쟁이 일어나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이 동아시아의 세계 주도권을 장악하게 됐다까지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갑오을미 개혁인데 바로 요 동학농민운동이 집강소 활동기 때 1차 개혁이 벌어지고 청일전쟁 후반기에 일어나면서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 시기에 끝날 때쯤 2차 갑오개혁을 실시하고 그 뒤에 을미개혁으로 가는 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갑오개혁, 그 첫 번째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그 뒤에 일어난 갑오개혁인데 먼저 순서는 이렇게 연표 문제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확인해야 되는데 1차 개혁이 일어나고요. 2차 개혁이 일어나고 그 뒤에 우리나라의 국모 퍼스트 레이디가 명성황후가 살해되는 사건 바로 을미사변 그리고 제3차 개혁이자 을미개혁 그리고 아관파청 고종이 너무나도 덜덜 떨면서 러시아 공사관을 당시에는 아라사라 불렀는데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면서 개혁이 중단되는 그 일련의 상황을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갑오개혁은 바로 1894년 7월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 동학농민운동으로 인해 정부 스스로 내정개혁을 위해서 만드는 기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정청인데요. 이 교정청은 동학농민운동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리 스스로 일본의 개입을 막고 우리 스스로 개혁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만든 일종의 개혁기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교정청은 전주 화약 이후 우리 전주성에서 농민군과 조선 조정 간에 각자 약점이 있으니까 화약을 맺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농민군의 패전 개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 일본이 내정 간섭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스스로 개혁적인 기구로 만들었던 게 교정청이었다. 하지만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그리고 갑오왜란으로 인해서 이 교정청을 폐지하고 일본이 자신의 입맛대로 개혁을 시도하려고 위해 만들었던 기구가 바로 군국기무처예요. 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내부에 그 개혁기구가 있는데 개혁기구들을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처음에 만들어진 다시 써볼게요. 통리기무아문 우리 고종이 만들었던 80년대 만들어 1880년대 만들었던 기구 있죠. 그리고 교정청 그리고 마지막에 만든 게 지금 말한 군국기무처인데 요거는 자주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약간의 외세 개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국기무처는 초정부적 비상기구로서 왕의 직능을 뛰어넘는 굉장히 빡빡한 개혁기구, 일본의 그 요구가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개혁기구인데 자, 요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을 선생님이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눠봤어요. 먼저 정치, 경제, 사회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먼저 정치 파트에서는 중국의 연호를 폐지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청일전쟁에서도 일본이 청나라에게 요구했던 거 있죠.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하라. 즉 청과의 종주 관계를 폐지한 거예요. 종주 관계를 청산한 거다. 즉 이제 우리는 청나라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뭔가 독자적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의정부와 국내부를 이원했어요. 즉 의정부는 조선 조정, 즉 국가의 일을 한다는 개념이라면 이 국내부는 왕실 업무를 전담하는 예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정부는 왕실 업무와 국정을 같이 혼합해서 했는데 이제는 뭔가 따로 떨어뜨려 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국내부를 따로 왕실 업무를 따로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제는 의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 체제의 구축을 시도하려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조, 형조, 병조, 예조, 공조 요런 6가지의 조서를
부서를 8개 아문으로 해서 정부 조직을 크게 개편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는 동시에 도표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자, 지금 갑오개혁 때 이제 부서를 나누는데 아까 방금 말했죠. 의정부와 국내부를 나눴다고 돼 있는데 이 의정부는 조정 일을 하는 거고 요 군국기무처 방금 배웠죠? 바로 비상기구예요. 비상개혁기구. 그리고 요 의정부는 국정총괄, 국정을 총괄하는 부서이면서 이 국내부는 왕실 업무만 담당하는 이런 식으로 나뉘었고 우리가 방금 사이 말했던 이조, 형조, 병조, 예조, 공조 이런 부서를 8개 부서로 나눴다라는 얘기예요. 내무, 외무, 탁지암흥, 재정, 군무, 병부, 법무, 그리고 교육, 그리고 건설, 그리고 농공과 상업, 즉 농업과 상업을 하는 이런 식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경무청이라 그래서 지금의 경찰 역할을 하는 경무청도 만들어냈고 이제는 과거제를 폐지해서 일본식 관료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일본에서 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것의 실질적인 목적은 일본의 간섭 의도가 명확히 보이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정치 파트가 이렇게 전개가 되었다면 이제 경제 파트에서는 국가 재정을 탁지아문으로 해서 일원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조선 조정에서는 우리 6조에 2조, 예조, 형조, 병조, 공조, 그리고 호조 이렇게 6가지 부서에서 호조라는 부서가 기획재정부, 지금의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데 돈을 책임지는 부서가 인아웃풋이 여러 기관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 군데에서 총괄을 하지 못하니까 어디서 나가고 어디서 들어오는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는 탁지아문이라는 요 기구를 설립해서 재정을 일원화, 즉 한 군데에서 인풋, 아웃풋을 다 총괄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근대, 즉 구한 말에 배웠던 대로 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수많은 조세 항목, 세금 체제를 깔끔하게 토지 세금과 인구 세금, 즉 머릿수로 통합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대동법, 우리 선생님이 정근대사 조선 후기 세금 체제할 때 말했던 건데 이제는 수많은 세금 체제를 깔끔하게 토지세와 머릿수 요걸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라는 이야기고 도량역, 우리 1km에 1km에 1000m 이런 식으로 모든 도량을 지역별로 두지 않고 깔끔하게 통일했으며 조세 급납화, 즉 세금을 받을 때 이제는 쌀과 이런 현물이 아닌 돈으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금, 은 이런 걸로 받겠다라는 얘기고 이제는 우리도 금본위, 즉 조세 급납화, 화폐를 쓸 거기 때문에 은본위, 은을 중심으로 하는 화폐 제도를 도입하는데 일본 애들이 자신의 요구를 넣기 위해서 외국 화폐도 통용했다. 즉 일본 화폐. 우리 조일 수호조 강화도 조약할 때도 배웠죠. 개항제에서 우리나라 땅이면 우리나라 화폐를 써야 되는데 일본 애들이 지네 돈을 쓰기 위해서 맘대로 풀어놓은 그런 식으로 외국 화폐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갑오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회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1894년에 제일 중요한 신분제를 완전히 폐지합니다. 이제는 양반, 중인, 평민, 청민 요 계급을 혁파하고 인신매매도 금지하는 그리고 봉건적인 관습을 타파해서 조혼, 즉 일찍 결혼시키는 7살, 8살에 결혼시키는 왜? 우리 왕간섭 할 때도 배웠잖아. 공녀 때문에 일찍 결혼을 시켜서 자손을 보게 하는 그런 거였는데 너무 비인간적이다. 7살, 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혼, 일찍 결혼하는 걸 금지하고 과부 제가 허용, 즉 남편을 잃은 여자가 있으면은 그냥 결혼시키는 거야. 근데 왜 이때까지 금지시키고 욕을 먹었냐? 성리학적 질서의 이런 성리학적 질서를 타파해서 이제는 성리학적 질서를 타파하고 그냥 과부들의 재가를 허용하는 동시에 고문과 연자제, 즉 몸에 위해를 가해서 죄를 인정하게 하는 비인간적 제도나 연자제,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만 처벌해야지 그 사람의 주변 지인들까지 처벌하는 이런 것들을 다 폐지하게 되었다라는 건데 어찌됐건 사회 파트에서 이 신분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법적으로는 폐지가 되었지만 해방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신분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분제 폐지가 가장 중요했다. 자, 근데 이 1차 갑오개혁의 특징을 보면 군국기무처, 아까 일본이 만든 요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추진된 자주적 개혁. 선생님, 일본인이 만든 개혁 기구인데 왜 자주적이죠? 왜 그러냐?
일본은 이 당시 청일 전쟁을 하고 있었다니까. 청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이 만든 이 군국기무처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간섭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름 기구를 만든 건 일본인이지만 우리 나름대로 자주적 개혁을 했고,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요구한 내용의 일부를 수용하는 뭔가 나름의 자주적인 개혁이었다라는 거예요. 갑신정변에서 말한 대로, 동학농민운동에서 말한 대로 신분제 폐지, 이거를 요구를 수용했죠. 신분제 폐지를 수용하고 뭔가, 그리고 재정 일원화 요런 것들을 했지만 동학농민운동에서 요구했던 토지제도 개혁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못 왔다라는 거예요. 자, 1차 갑오개혁이 이렇게 되었다면, 자, 여기 보이죠? 이제 2차 갑오개혁으로 전개가 되는데, 자, 2차 갑오개혁으로 넘어가 보면 똑같이 1894년 5개월 뒤인 바로 12월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 2차 갑오개혁도 중요한데 그 내용을 보면 왜 중요하냐? 이제는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내정 간섭이 본격화가 돼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뭔가 지네가 간섭하게 해서 만들려고 시도했던 그 군국기무처를 완전히 폐지해요. 왜? 이제 지네가 청일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김홍집과 박영효, 즉 김홍집은 온건개혁파로서 뭔가 자주적인 성향이었다면 박영효, 갑신정변에 같이 했던 주도적인 리더죠. 이 사람을 일본에 있던 박영효를 귀국시켜가지고 연립내각을 수립해요. 그러면서 뭘 제시하냐? 홍범 14조라는 것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홍범 14조가 뭐냐? 바로 국정개혁의 기본 강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홍범 14조를 보면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14개를 제시해 놨는데, 이 홍범 14조가 뭐냐? 방금 말했던 대로 국정개혁의 기본 강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내용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지금까지 했던 갑신개혁, 갑신정변의 내용과 동학농민운동의 폐정개혁안, 그리고 갑오개혁의 내용들이 약간 리믹스가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이 천천히 읽고 핵심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정치, 군사, 경제, 교육적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먼저 의정부를 내각으로 계층을 해요. 이제는 일본, 영국처럼 내각제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 내각을 시행한 이유가 뭐냐? 이 당시 우리 고종이 친정하면서부터 명성황후, 민시세도 정치가 시작된다 그랬죠. 즉 원래 명칭은 중전민시 아니면 왕비민시 이렇게 불려야 되는데, 명성황후는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나서 고종이 중전민시를 황후로 승격시키면서 우리가 명성황후라 그러는데, 이전까지는 명성황후라 불리면 안 되고 그냥 중전민시가 더 명확한데, 여러분의 기억을 더 강렬하게 하기 위해서 명성황후로 지칭할게요. 명성황후를 정치에서 정치 소외시킬 의도예요. 왜? 계속해서 이제 내각제니까 여자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고 국정에 개입할 수 없잖아. 지금은 남녀 평등이고 여자 고위 공무원들도 있지만 이 당시엔 그런 게 없다니까. 그래서 명성은 계속 고종의 뒤에서 흑막 정치를 하니까 명성을 정치에서 아예 제외시킬 의도로 내각으로 계층을 했고, 팔아무를 7부로 개편해요. 지금 보이죠? 자, 국내부는 여전히 왕실 업무를 하고 있고 이 의정부를 내각으로 계층을 했고, 1차 갑오개혁 때 8가지 암문, 팔아문 체제를 7부로 개편을 했다. 그리고 지방행정 체제를 개편하면서 전국을 8도 체제에서 23부 체제, 즉 일본 체제로 거의 유사하게 만들었고, 2차 갑오개혁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요 파트예요. 행정기구로부터 사법권을 분리시키고 경찰권을 일반화시켜서 행정, 사법, 군사권을 분리시켰다라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근대 조선에서는 지방의 수령관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거를 왕의 대리자로 책임졌잖아. 한 놈한테 모든 걸 몰빵시켜주니까 부정부패나 문제점이 있겠죠. 이런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로부터 사법권을 분리시켜서 행정, 사법, 군사권을 한 명의 수령관으로부터 다 분리시켰다라는 게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다. 자, 군사적으로는 뭐냐? 바로 요 훈련대와 시위대를 설치하면서, 즉 사관양성대, 지금으로 우리로 치면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있는 것처럼 군인을 양성해서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조선도 이때 보니까 고종도 보니 청나라에서는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고 뭐 왕의 암살 이런 걸 일어나니까 나를 지켜줄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느낀 거야. 그래서 이런 군사적인 1차 갑오개혁 때 하지 않았던 2차 갑오개혁 때에서는 군인을 양성하려고 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관세사, 이제 텍스프리가 아니라 관세를 때려야 되니까 세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징세기관을 설치해서 세금 징수를 효율화시키는 거야. 즉
아까도 말했던 대로 1차 가보개혁에는 탁지하문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재정 일원화를 했잖아. 즉 2차 가보개혁 때는 여기 보이죠? 탁지부. 요 탁지부를 만들어서 재정 일원화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고, 교육적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바로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이제 우리도 교육을 해서 나라에 인재를 양성하고 근대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인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적 교육 체제를 마련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르는 초등학교의 개념인 소학교 관제와 우리 교사 되려면은 사범학교, 교육대학교 가야 되죠. 그것처럼 요런 소학교 관제와 사범학교의 관제를 제정해서 신교육을 실시하는 거예요. 신교육. 즉 우리는 예전에 천자문, 하늘천따지, 논어맹자, 사서 이런 걸 배웠다면 이제는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영어 그리고 문화라고 해서 티타임, 우리는 지금 커피 흔하게 마시잖아. 예전에는 티타임이 잘 없다 보니까 이게 선진, 서구, 근대화 시스템이구나라고 해서 티타임을 가지면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를 논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도 근대적인 교육을 하면서 인재를 양성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렇게 2차 가보개혁을 배웠는데 2차 가보개혁의 특징을 보면 청일 전쟁에서 일본의 우위, 즉 일본이 이제 승리를 하면서 개혁에 대한 일본의 간섭이 점차 강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주적이란 표현은 선생님이 쓰지 않았죠. 1차 가보개혁 때는 그래도 우리가 군국기문처럼 일본의 입김이 들어간 기구를 만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하면서 자체적으로 자주적인 개혁을 했다면 2차 가보개혁은 일본이 청일전쟁에 승리를 하면서 와해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방금 말했던 요 홍범 14조 국정개혁의 기본 강령을 제시하면서 일본의 간섭이 강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알고 있던 아까 명성황후가 계속 정치에서 소외시키려 의도로 내각으로 바꿨다 그랬죠. 그래서 명성황후는 일본을 견제할 애가 누굴까 해서 봤더니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지만 요동을 차지하려고 끝냈지만 러시아와 프랑스와 독일 삼국 간섭을 해서 러시아가 뭔가 말을 하니까 일본이 깨갱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일본을 견제할 목적으로 명성황후 즉 중전 민씨는 러시아와 결탁을 해요. 그러면서 친러 정책을 실시하면서 일본을 견제하는데 일본 입장에서 너무 열받는 거야. 이제 내가 조선을 먹으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저 명성황후가 러시아를 끼고 나를 견제해? 이거 참을 수 없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명성황후를 정치에 소외시키려고 내각으로 계층을 하면서도 명성한테 경고를 한 거야. 너 그만 깝쳐. 그만 나대. 우리 자꾸 자극하면 좋을 거 없어. 라고 했죠. 명성황후는 네가 뭔데 어쩔 TV 이러면서 계속 러시아를 데리고 일본을 견제하자 일본이 결국에 사건을 치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895년 이른바 여우사냥이라 불리는 을미사변이에요. 을미년 1895년에 일어난 큰 사건이었다. 그래서 배경을 보면 삼국 간섭 이후 조선의 친러 정책이에요. 친러 정책을 실시하는데 명성황후의 지원이라고 그래서 자, 손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인 출신이지만 러시아 국적을 가진 여자인데 이 러시아 공사 베베르라는 사람과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이 고종과 즉 고종과 명성황후의 지원을 받으면서 굉장히 칠러 세력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던 사람인데 손탁 호텔도 만들고 나중에 그 독립협회 할 때 더 말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칠러 정책을 실시하자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이 즉 우리의 명성황후 즉 중전 민씨를 살해한 거예요. 즉 일본에서는 낭인, 즉 사무라이들이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명성황후 시에는 실제 누구냐? 엘리트 세력이 개입해 있어요. 엘리트 세력. 즉 선생님처럼 교사거나 교수거나 법학자, 변호사, 검사, 뭐 판사 이런 신문 기자 이런 사람들이 엘리트 세력을 중심으로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사무라이. 즉 우리로 치면 조폭이야. 얘네들 그냥 끌고 와가지고 그대로 그냥 경복궁을 초토화시키면서 아주 개박살을 내게 한 사건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을미사변인데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요. 자, 우리 저번에 흥선대원군 파트 할 때 궁궐 배웠잖아. 광화문을 그대로 뚫어요. 광화문을 그대로 뚫으면서 명성황후를 계속 찾은 거야. 근데 여기 보이는 건천궁이라고 보이죠. 여기가 바로 고종과 민씨의 그 거처야. 즉 잠자는 곳인데 이 당시 고종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즉 건천궁에서 좀 떨어진 데로 끌고 가요. 태원전인가? 이 끌 대로 끌고 가고 고종과 그의 아들 순종을 인질로 삼고 명성황후 어디냐고 계속 추궁한 거야.
근데 이 고종도 명성을 끝까지 안 부려고 했는데 순종의, 즉 고종의 아들 조선의 마지막 왕 27대 왕의 칼을 대면서 명성 어딨냐 라고 계속해서 추궁을 했고, 사무라이들이 군대를 다 뚫고 여기 가가지고 건천궁이 있는 걸 알게 됐는데, 문제는 이 건천궁에서 일본 애들이 살해를 하고, 그냥 이거는 군인들, 조선의 군인들이 일으킨 군란에 의해서 살해하는 거다, 살해당한 거다라고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이 건천궁 근처에 러시아의 기자가 있었단 말이야. 러시아 기자가 이 모든 살해되는 사건을 보고 결국 명성을 살해하고 이 향원정에서 불태웠다 그래요. 시체를 칼로 그 사람의 신체를 훼손한 것도 문제인데,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불로 화장을 시켰다니까. 이 모든 거를 러시아 기자가 보고, 원래 처음엔 아무도 몰랐어. 그냥 군란, 군인들이 들어와서 일으킨 반란, 이모군란처럼 명성황후는 살해됐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 러시아 기자가 이걸 다 사진으로 찍어놓고 증거자료로 남기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을미사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이 명성황후 시에 된 을미사변을 끝으로 일본 애들이 바로 개혁을 실시해요. 그게 바로 3차 갑오개혁이기도 하고, 해가 바뀌었으니까 을미개혁이라고 하는데, 이 을미개혁은 한마디로 그냥 일본의 강요예요. 일본의 요구대로 그대로 협박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바로 을미사변 이후에 김홍집 중심의 친일 내각을 구성해요. 즉 김홍집도 처음에는 온건개혁파로서 끝까지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이 명성황후가 살해된 을미사변을 보자 얘도 바로 친일이 돼. 그러면서 친일 내각 구성 후에 일본의 요구, 입맛을 다 수용하는 개혁을 수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개혁이 뭐였냐면 바로 연호를 바꾸는 거예요. 즉 건양의 연호를 써서 일세일원, 이제 왕 한 명의 연호는 하나다. 예전에는 왕 한 명의 연호가 3, 4개, 우리 발해 파트만 하더라도 발해 3대왕 문왕 때도 대응, 보력, 경운 이런 3개의 연호를 썼는데, 이제는 일세일원, 왕 하나에 연호 하나니까 정하자라고 해서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지금 생일 다 양력으로 하죠. 그래서 태양력을 사용하게 돼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여전히 음력, 또 실제 부모님 중에서도 음력을 사용하는 그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제 우리나라도 태양력을 쓰면서 양력 체제로 바뀌게 되었고, 이른바 종두법, 호암마마라 그러잖아. 마마 이런 뭐 그 두드러기 나는 그런 주사를 맞으면서 지석영이라는 사람이 개발해서 종두법을 실시하고, 이제 교육 입국조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요 학교를 설립하는 동시에 우편 업무,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우정 총국 폐지했는데 다시 우체국 업무, 우편 업무를 실시하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단발령. 우리는 지금 머리 짧게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예전에 다 상투를 텄는데, 이제 이 단발령을 실시함으로써 을미의병의 원인 중 하나로 발생하게 돼요. 나중에 우리가 항일의병 운동할 때 배우게 될 건데, 첫 번째 의병, 바로 을미년에 일어난 을미의병은 을미사변도 있지만, 을미사변의 원인도 있지만 바로 요 단발령의 원인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종이 쫀 거지. 이 궁궐에 밤중에, 한밤중에 쳐들어서 나의 와이프와 나를 협박할 정도라니까 이거 불안하다. 군제 개편에서 나를 지킬 군대를 증설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중앙에 친위대, 지방에는 진위대를 설치해서 군대를 개편했다. 하지만 결과는 뭐냐? 을미의병과 아간파천으로 개혁이 중단돼요. 을미의병 방금 말했죠. 명성황후가 실해된, 중전 민씨가 살해된 사건과 단발령 때문에 의병이 일어나. 그리고 고종이 무서워서 아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요. 새벽에. 그러면서 개혁은 중단되고, 이 개화파, 즉 김홍집 내각은 바로 성난 민심회에서 살해당하면서 이 개화는 중단되고 개화파 정부도 붕괴가 되는 사건으로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갑오 을미 개혁의 의의와 한계를 보면,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분제 폐지, 우리 아까도 했죠. 신분제 폐지와 그리고 정치제도를 개혁해요. 정치제도를 개혁해. 즉 왕정 중심 전제왕권에서 이제는 내각 중심의 입헌군주국으로서 가려고 시도를 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궁국 기무처를 설치해서 국가에서 뭔가 그래도 나름 추진한 자주적인 개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한제국에 대한제국에 의해 계승이 돼요. 대한제국에 의해 계승이 된다라는 거는 뭐냐? 바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바로 요 광무개혁을 실시할 때 일부 개혁을 승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한제국에 의해 계승되는 광무개혁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한계는 뭐였냐? 바로 아까 말했던 대로 군국기무처, 일본이 만들었죠. 일본이 2차 갑오개혁 때부터는 일본의 간섭과 강요에 추진이 되었고, 오로지 개혁을 할 때도 일본에 의해 의존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한계예요. 거기다
토지제도, 동학농민운동에서 요구했던 토지제도나 그리고 군사제도, 그리고 상공업지능, 국가재정을 청사진을 제시하는 요런 개혁에 대해서는 소홀해서 성급한 개혁이었다라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민중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 실패했어요. 왜? 일본에 의해서 일본에 의존하고 개혁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그리고 3차 가보개혁이면서 을미개혁을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하나씩 정리해서 보면 1차 가보개혁 때는 김홍직 내각이에요. 역시 군국기문처를 중심으로 개혁을 했고, 청나라의 연호를 폐지했고 개국기년을 사용했다 그랬죠. 그리고 국내부라는 왕실의 업무를 중심으로 보는 기구를 설치했다. 그리고 경찰의 업무를 보는 경무청을 설치했으며 과거제를 폐지했다. 경제 파트에서는 재정기구를 중심으로 탁지하문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재정을 일원화했고, 음본이, 즉 우리도 이제 조세를 금납화, 화폐로 쓴다 그랬죠. 그러나 외국 화폐를 통용하는 걸 허용했다. 자, 그리고 사회 파트에선 제일 중요한 신분제를 폐지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2차 가보개혁 때는 김홍집, 박용효 연립내각이라 그래서 내각제를 시행한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바로 직무 권한을 명확히 했다. 즉, 내 권한이 아니면은 넘지 마라. 직무 권한을 명시적으로 명시를 했다라는 거고, 파라물 8개 부서를 7부로 개편했으며, 지방을 8도제에서 23부제 일본 체제로 개편했고, 중요한 건 뭐냐? 지방권의 권한을 축소했다. 즉, 행정권만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행정권만 가지고 행정권만 부여, 나머지 군사권, 사법권은 다 분리시켜서 지방재판, 지방군사권으로 분리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세법정주의, 법적으로 조세 정한 만큼만 받아라라는 거고, 예산제도, 예산을 정해놓고 돈을 미리 띵 뜯어서 찾지 말고 예산을 정해놓고 하자라는 동시에, 자, 여기 하나 추가해야 되는데 바로 재정을, 자, 다시 써볼게요. 재정을 일원화했다. 재정을 일원화했는데 탁지부라는 걸로 재정을 일원화했다. 자, 그리고 교육입국 조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바로 신교육 체제를 마련하게 되는데, 바로 요 한성사범학교나 외국학교를 관제한 게 다 요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하면서 실시한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가보개혁, 을미개혁 때는 바로 건양이라는 연호를 썼으며 친위대 중앙군, 지방군 진위대를 설치하면서 이른바 군제 개편을 실시했다. 자, 그리고 단발령을 실시했으며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요 단발령 실시한 것 때문에 바로 을미 의병을 초래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태양력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렇게 3차 개혁안의 내용까지 우리는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3차 개혁까지 2차 가보개혁, 을미개혁까지 알아봤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사건을 도표로 정리해보면 바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요렇게 선생님이 도표로 만들어 놨는데, 자, 지난 시간에 말했던 대로 1차 동학농민운동 벌어놨죠. 그래서 반봉건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 화약을 맺으면서 집광수 운동을 했고, 그리고 일본군이 궁성에 침입하는 갑오왜란이 일어나면서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이 소식을 들은 동학농민운동의 2차 봉기, 바로 반침략, 반외세죠. 그러는 사이에 오늘 우리가 했던 주제, 바로 교정청을 세워서 1차 가보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없애고 군국기무처를 세워서 1차 가보개혁, 제일 중요한 신분제 폐지를 했고, 청일전쟁에서 승리했던 일본이 이제 군국기무처까지 폐지하면서 홍범 14조, 기본 국정개혁의 14개 강령인 홍범 14조를 제시하면서 2차 가보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친러, 일본을 견제할 목적으로 중전 민씨 명성황후가 칠러 세력, 여기 보이죠? 시모노세키 조약을 삼국간서 러프독이 견제하자, 즉 을미사변을 통해 명성황후를 제거하고 일본의 요구가 강하게 들어간 을미개혁을 이뤄내면서 일본의 압박이 세지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이제 고종이 너무 겁이 나서 러시아 공사관, 아라사,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아간파천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독립협회, 대한제국의 개혁으로 넘어가는 그 순서의 단계로 맞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차 가보개혁, 그리고 3차 가보개혁이자 을미개혁의 내용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의 개혁에 대해서 배워보는 동시에 이제 그 새로운 개혁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밑에 노트에도 보면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선생님이 말했던 대로 하나는 연표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과 하나는 방금 보여진
아이콘, 이 도표 형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이 보면서 교차 검토를 하면서 복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수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